네, 여러분, 끝장나는 이슈로 두 분의 전문가분들 모시고 얘기 나누는 코너죠. 끝장 토론입니다. 오늘의 토론 주제 굉장히 핫한 이슈죠. 정청래표 1인 1표제 최종 부결입니다. 김성수 시사평론가님,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정청래 대표의 핵심 공약이었죠. 대의원, 거리당원 1인 1표제. 중앙위에서 가반을 얻지 못해서 부결됐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실게요.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부결된 제2호 안건 1인 1표제는 당분간 재부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는 당원 주권 시대에 대한 열망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네, 김석숙 평론가님 먼저 질문 드릴 텐데 예. 정청래 대표 당원 주권 시대 얘기하면서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예, 당원과 싸우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과를 했다는 식으로 이제 언론들이 제목을 달아주던데 네. 정청래 대표한테는 굉장히 고마운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대표가 사과한 건 당원 전체에 사과를 한 게 아니라 네. 나를 뽑아주신 분들에게 죄송하다라고 했어요. 그걸 통해서 당원들을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예. 지금 뽑아준 사람과 뽑아주지 않은 사람을 당대표로서 양쪽을 두루둑 들으면서 자신의 공약을 설득하거나 혹은 조율을 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대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부결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분의 눈에는 2표 차이나 22표 차이밖에 안 보이시는 거죠. 조금 더 밀어붙이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지금까지 이 당대표이시기 때문에 당원들이 굉장히 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래도 합리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졸속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충분히 이제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 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중앙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당원들과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마음을 받아서 네. 부결을 시킨 것이거든요. 이런 좀 냉정한 그런 현실을 소통을 통해서 직시하지 않으시면 본인이 지금 당대표가 아니라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대표로서 전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질문 드릴 텐데 1인 1표제 결국에는 찬성이 72% 나왔어도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형사 중의원과 꺾이지 않은 마음 얘기도 나왔고 전반적인 현상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민주당 당원으로 거의 20살 때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22년째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당원 주권주의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리고 당원의 참여를 확대한다. 이런 말도 너무 좋지만 저는 방향은 맞지만 이 속도는 조절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이제 지금 거의 보면 해외에서도 봤을 때 당원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1억 명 정도가 되고요. 베트남이 550만 정도가 되는데 이 두 나라는 공산 국가, 그러니까 일당이 지배를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당원이 많은 것이고 네. 실제로 독일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메르켈이 있던 정당 같은 경우도 뭐 38만, 3인당도 40만, 이 정도의 당원 수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게 당원 수가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약간 특수적인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뭐 100만이 넘는 이런 당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당원과의 대의원, 이 등가성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는 굉장히 저는 오랜 시간 토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열어놓고 토론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랜 시간 토론 얘기하셨는데 사실 3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있을 때부터 이건 추진되었기 네. 때문에 충분히 공론화돼 있고 인식이 돼 있고 당원 주권 시대의 그 최대 공약으로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은 이미 3년 동안 충분했다라는 당내 지도부의 의견도 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물론 그런 의견이 있다고는 보는데 사실은 대한민국이 지역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수도권이 45%, 호남이 27%, 영남이
20%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제 특정 지역.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미국이랑 너무 비교를 하면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도 대통령 선거에 있어도 주별로 이제 대의원을 뽑고 그 대의원이 투표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은 뭐냐? 어떤 한 지역에서의 그 당원 수가 적다고 했을 때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만드는 구조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심도 있게 좀 꺼내놓고 같이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그 1인 1표제에 대해서 특히 소외가 남다르신 게 당원들 가처분 신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부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더 남다른 소외가 있으실 것 같긴 합니다. 예, 가처분 소송을 진행을 했었던 그런 이유는 당 대표가 당원과 당규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11월 17일에 갑작스럽게 전당원 투표가 역사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경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이전서부터 최고위원회의 회의 결과 보고서를 갖다가 계속 탐독하면서 논평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 어디에서도 전당원 투표에 그 당원 당규 개정안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토의가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월요일 날 아침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황당한 일이 벌어져서 그래서 당규를 들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더니 오후에 대변인께서 그냥 바로 그 SNS에 올리는 걸로 이제 대응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그 의사 수렴을 하는 것이지 여론조사이지 전당원 투표가 아니다. 그러면 여론조사라는 걸 어떤 형식으로 할까 봤더니 19일 날 관철시키실 때 투표의 그 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다시 의사수렴 투표라고 하는 말을 쓰셨어요. 당원 당규 어디에도 전당원 투표의 형식을 취하면서 의사수렴만 하는 그런 투표는 이낙연 때 진행됐던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궁색하게 변명했던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최고위원회 올라가는 그 절차서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던 것인데 법원에서는 이 당원 당규 위반한 건 다 인정을 했어요. 다만 이 중앙위원회에 올리는 방식 중에서 전당원 투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한마디로 민주당의 당원 당규는 아직도 대의제에 철저하게 그 기초를 둔 그런 당규로 돼 있다. 네. 그러니 대의제의 당무위원회가 올리는 것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필수 조건이 아닌 전당원 투표 때문에 중앙위원회 의결을 올리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이런 판결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환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판결문을 꼼꼼히 짚어보면 우선적으로 당원 당규를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만 1인 1표라고 하는 전당원 투표를 가장 상위에 그 의사수렴 기구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우선 더 많은 당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과 그 국민의힘 당 특성상 민주당은 전라도 지역에서 강세이고 국민의힘은 경상도 지역에서 강세이잖아요. 그래서 대의원제도 부산, 울산, 경남 등 약세 지역 목소리를 좀 만약에 폐지를 하게 되면 반영하기 어렵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의원제도가 도대체 어떤 제도고 이게 존속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향후 방향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진단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의원제도는 유지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네. 독일 같은 경우를 봤을 때요. 그 통일이 되고 나서 이제 동독 지역의 조직이 굉장히 좀 약해질 수 있죠. 그럴 때는 동부권의 대의원을 더 대표를 해서 지역의 그 대표성을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건 사실 지역주의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특정 지역에 그러니까 1대1로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가 뭐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저는 뭐 그 종교에 대해서 깊숙이는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작정하고 어떤 한 지역을 타겟으로 놓고 거기 지역에 뭐 다 이주를 해서 당원에 가입을 한다면 표를 만든다면 사실 국회의원을 그 지역에 만드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사실 우리가 뭐 역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는 뭐 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다고 장치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뼛속까지 민주당을 생각하고 우리 당이 수권 정당으로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정당으로서 나아가기를 원하는 당원들의 그런 구성이 되어야지만
돼야만이 사실은 이곳이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의원 제도는 계속 유지는 해야 하되 이 뭐 등가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투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는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지역구 후보를 뽑는데 대의원 100%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지만 지역구에서는 민심도 보고 당심도 보고 하는 것이 지금의 룰이 저는 옳다고 보고요. 만약에 대통령 선거나 사실 해외에 제가 이번에 보니까 사례들을 봤을 때는 당대표를 당원이 뽑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통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대의원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비율을 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좀 바라고 있습니다. 짧게 하나만 네, 얹어서 말씀해 말씀드리면 이번 상황에서 더 당원들이 분노한 것은요. 네. 실제로 그 의견을 수렴한다는 투표든 전당원 투표든 우리에게 물었던 거는 딱 세 항목이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중앙위원회 의결로 올라간 걸 보십시오. 안건만 원래는 네. 수정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4개의 안건에 20개 항목을 바꾸는 거였습니다. 네. 그것이 나중에 조정이 돼서 2개 안건에 한 15개 정도의 항목들이 바뀌는 걸로 수정이 됐는데 네. 언제 당원들에게 이렇게 많은 당규를 바꾼다고 알린 적이 있느냐는 거죠. 11월 28일 원래는 중앙위원회가 있어야 될 그날 3시 45분.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오후 3시에 저희가 1차 변론이 있었어요. 네. 그 변론이 30분 만에 끝났는데 30분 만에 끝난 이후 15분 후에 그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전당원 투표에서 알린 3줄의 그 개정 약속 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숨겨놨다라고 의심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개를 바꾸려면은 다른 것들을 같이 바꿔야 됩니다라는 설득이라도 했느냐? 안 했거든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과정에 보시는 거군요. 있는 문제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진행을 하는데 민주주의는 과정이 정의로워야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 뭡니까? 과정이 그 정의롭고 결과가 공정하게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부를 함께 만들었던 사람들이 과정을 이렇게 철저하게 특히나 당원들에게 무시를 한다? 이거는 이래놓고 당대표가 나를 뽑아준 사람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기본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20년 넘게 당원이시기도 네. 했으니까 어떤 당원분들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무슨 계급제냐.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의 평등권에 기초로 해서 1대1로 하는 게 상식선 아니고 상식선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있을 때도 그걸 추진했던 게 아니냐.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네. 그 대의원과 이제 또 뭐 권리당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과거로 돌아가면 이게 굉장히 역사를 말하면 좀 기니까 그냥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이렇게 온라인 투표라든지 이런 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막 장축체육관에서 모이고 막 이렇다면 우리가 그때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한 10,000명 정도, 15,000명 정도 이 정도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었던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10,000명을 예를 들면 뭐 서울의 특정 지역에서 10,000명을 이렇게 모셔올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전국적으로 봤을 때 부산에서도 몇 분, 뭐 광주에서도 몇 분 이래서 그 과거에는 그 막 버스 타고 이렇게 오셨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있던 것인데 사실은 그 2018년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해찬 대표님께서 이제 전국 정당을 표방을 하시면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플랫폼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라인으로 그리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오면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 제도를 만드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고 그 과정에서 당원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당원이 늘었다면 저는 사실 그 늘었던 당원 수만큼 우리가 좀 당원을 조금 더 이렇게 배려하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가수의 뭐 팬클럽이나 뭐 이런 걸 가입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내가 어떤 가수의 팬클럽이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뭐 혜택이라든지 내가 또 받을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콘서트에서 우선적으로 콘서트를 예매할 때 먼저 그 예매할 때도 열어주기도 하거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특권을 누리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당원의 수는 늘어났는데 그 당원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뭐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당에 기여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만큼 우리가 그 당원분들에게도 한 분 한 분 세심하게 민주당의 당원이라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실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으니 그들이 정말 가장 강력하게 주장할 수
수 있는 게 저는 투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표권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것이 전 정당하다고 보지만 그 투표라는 것이 어떤 뭐 인기 영합주의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특정 인원을 뽑을 수 있는 구조로만 된다면 그것이 우리 당이 정말 과거부터 표방했던 전국 정당 그리고 대중 정당 그리고 수권 정당으로서 나아가는 방향에는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결국에는 몇몇 언론에서는 이번 1인 1표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거를 명청 대전이다. 그러니까 룰 개정이 이제 명청 대전으로 봐야 된다. 민주당 비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실제로요. 지금 당대표께서 당원들이 중앙위원회를 통해서 부결시킨 이번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의 로드맵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로드맵이 뭐였냐면 1인 1표제는 재부의시키는 게 힘들 것 같으니 당원 당규 개정에서 지방선거에 관련된 룰만 개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지금 현재 그 이 개정안에 반대를 했던 분들의 의심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실제로 1인 1표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졸속적으로 진행한 것에는 명분으로 이름표를 붙이기에 좋았기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인 1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상 1인 1표를 표의 등가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주로 당대표 예비 경선이나 혹은 그 지역의 그 비례대표를 갖다 후보를 순서를 매길 때에 100%라든가 이런 데밖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인 1표제를 하기 위한 다른 노력들은 구체적으로 여기 개정안들에 들어가 있나? 거의 없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구당의 부활 이런 것들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 결국 1인 1표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표만 붙인 거고 결과적으로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특히나 호남 중심이나 호남 출신의 사람들이 더 많이 포진해 있는 지역에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그런 룰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다 자꾸 품게 되는 거예요. 네. 사실 아니라고 해도 이런 의심들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그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의구심이 절대 이번 선거를 좌우하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 당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령 대표적인 게 지금 77만이라고 하는 유령과 같은 유령당원 얘기 아닙니까? 당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지만 이미 이 4만 5천 개의 부정한 그런 데이터들이 있다는 건 인정을 했고 그걸와 관련해 가지고 단 3명만 징계를 받았을 뿐인데 그들도 당원권이 정지되는 정도의 징계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데이터를 조작해 가지고 당선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 아닙니까? 선거를 조작하려고 했던 의혹이 있는 사람들을 당원권 정지 정도로 끝냅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상황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권리당원들을 다 설득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전수조사부터 다시 해야 돼요. 시간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직 12월밖에 안 됐는데 어떤 거에 대한 선거는 전수조사가 6월 3일 필요해요? 지금 새롭게 특히나 8월 14일까지 대리 입당이 허용돼 있었어요. 대리 입당이 허용됐을 때까지의 그 인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실제로 그들이 특정한 종교 단체라든가 혹은 그 누군가의 그 지지를 위해서 가짜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하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은 나는 동의한 바가 없는데 나는 당원이 돼 있대. 1,000원이 일하지만 너무 기분 나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무마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충분한 계도 기간을 두고 충분히 제보를 받고 그 제보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의원님,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들 지금 3명이 그 사퇴를 했잖아요. 그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서. 최고위원 사퇴를 하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 보궐선거 자체가 바로 명청대전의 2라운드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보통은 그 최고위원이라고 하면 당대표와 같이 가죠. 사실 과거에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위원 자체가 각 계파에 이제 수장들이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었다면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와 결을 같이 하는 당대표와 스텝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최고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그런 방향을 나아가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달랐던 것이 이미 최고위원들이 있는 상태에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당대표가 되고 나서 최고위원이 또 바뀌는 구조라면 이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청래 당대표와 발을 맞추는 그런 후보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아까 그 김성수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저는 굉장히 좀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어떤 부분? 제가 지방선거에서도 공천관리위원을 했었고요. 네. 중앙당에서도 전략공천관리위원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되실 때도 그 전에도 제가 그 선거관리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 이런 구조들을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게 그 유령당원 문제였죠. 저는 이 부분을 정말 굉장히 그 집요하게 이렇게 팠던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저는 가입된지도 몰랐다. 그리고 뭐 주소도 없었다. 알고 보면 뭐 부모님이 몰래 가입을 시켰다든지 아니면 이웃들이 했다든지 뭐 당비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페이퍼로 그 당원을 받는 이유가 사실은 온라인으로만 100% 받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종이로 또 이제 각 그 시도당에서 받는 이유가 사실 그런 유령 당원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인 1표제보다 가장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구당의 부활입니다. 네. 저는 지구당 부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아까 소외된 당원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인데 대구다 아니면 부산이다 이런 당원분들은 정말 거의 뭐 민주화 운동하듯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이웃에게도 비난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깃발을 꽂고 지키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지구당이 폐지됨으로써 그들이 합법적으로 당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좀 저는 줄어들었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구당 부활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당원들의 특혜, 뭐 당원들의 특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충분히 저는 지구당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지구당이 있으면요. 거기 당원분들이 가서 교육도 받으실 수 그렇죠. 있고요. 계속 그 성장하실 수 있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도 합법적인 정치 자금을 통해서 그게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당에서 논의를 좀 깊이 했으면 합니다. 네, 이번에 최고위원 보궐선거 누가 출마하냐 다들 관심이 너무 네. 많으신 것 같아요. 뭐 이번에 유동철 부산 수영구 컷오프된 지역위원장 출마도 점쳐지고 친명계 인사를 불리는 강북구 이건태 의원도 지금 출마 선언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당에서는 아무리 부정을 한다고 해도 사실 최고위원 3명이 사퇴를 하는 그 공백을 어떤 계파의 사람이 차지하느냐가 앞으로 지방선거를 좌우합니다. 지금 계파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굳이 쓰는 이유는 사실상 계파가 존재해 버렸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애써 지금 뭐 이재명 그 파 이외에는 없다라는 식으로 그 박소연 대변인이 또 얘기를 하셨던데 그런 식으로 호도하시면 안 돼요. 있는 상황을 자꾸 외면하려고만 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 지금 문정복 의원이 그 최고위원이 될 만한 사람들을 물색하고 다니는 흔적들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문정복 의원에 대해서 윤리감찰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개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상황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세 자리를 갖다 어떻게 분포를 하게 만드느냐가 차후의 지방선거에 있어서 어떤 그 사람들이 더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가를 점칠 수 있기 때문에 친명계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 유동철, 강북구, 이건태가 몇 석을 차지하느냐, 이 셋 중에 몇 석을 차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고 이에 반해서 지금 문정복 의원이 사무부총장인데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모경, 이성윤, 뭐 심지어는 그 김한나 위원장 이런 분들도 거론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나오시게 되는 그런 상황하고 충분히 그 당원들이 알 수 있게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출마를 하는지를 당원들이 알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하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충분히 이들의 출마 취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야말로 인기 투표가 되지 않게 인기 투표가 되면 될수록 대형 유튜버들이 그냥 선정을 하는 그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대형 유튜버를 누가 등에 업고 있는지는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당에서 투명하게 이 선거를 진행을 하고 공정하게 감시를 해 주시는 것만이 이러한 의혹들을 갖다 덮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께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최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청은 없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정부 운명 공동체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갈라치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음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 정당이든 네. 이제 정권을 잡았을 때에 뭐 청와대와 뭐 불협화음이 있다, 뭐 이런 얘기는 항상 들리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는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히 여론에서나 이제 국민들이 왜 자꾸 외국에만 나가실 때 해외 순방하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것을 사람들이 계속 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무수석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을 가교 역할을 좀 잘해 주셨으면 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항상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청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게 스텝을 잘 맞추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국민에게 그런 관계를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특히 조승래 사무총장 같은 경우 1인 1표제 관련해서 이거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제 정청래 대표 특정 인물 중심으로 좀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자중론이 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입틀막이죠. 지금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을 갖다가 자중하라 하면 자중이 됩니까? 당대표가 나서서 나를 뽑아준 사람한테 송고하다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 상태에서 갈라치기를 누가 하고 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당대표는 당원존에서 당선되고 나서 8월 8일인가 한번 당원들하고 얘기를 했던 이후로는 당원존을 활용도 안 합니다. 당원존이 문이 걸려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당의 운영을 너무나 잘했다고 평가를 하고 이재명이 민주당처럼 운영하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당원전부터 열어야 됩니다. 당원전이 열리려면은 소통을 해야죠. 거기서 저번에 조승래 사무총장이 나와서 우리 당원들과 토론하는 날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위원들의 분위기가 급작스럽게 바뀌기 시작한 게 12월 1일부터였어요. 왜냐하면 그 토론이 일단 당의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외면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당원들을 압박하듯이 진행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당원들한테 굉장히 안 좋게 보였던 겁니다. 이제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을 갖고 있는 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진심으로 당대표가 먼저 자신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자신의 진위를 진정성을 설득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현재 정치권 국민의힘 눈에는 국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강행 모드로 가고 있고 민주당에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끝장 토론의 두 분, 김성수 시사평론가님, 정은혜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